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해드리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할 때마다 근데 왜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왜 환율은 또 올라가는 겁니까? 그리고 왜 환율이 뭐 그렇게 움직이면 왜 뭐 국내 주식시장은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생기초, 정말 생기초, 기초의 입문에서 정말 이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외처럼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주제는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를 못했을까? 1월 16일 첫 번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합니까? 안 합니까?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금리 인하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중앙은행 총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롬 파월 의장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거시경제를 볼 때 어떤 금리가 더 적절한 금리일까를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스스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 못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을 크게 둘로 쪼개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정책밖에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굳이 얘기하면 양손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재정정책에는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임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정책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도 포함되고 조세정책도 포함되고요. 그죠? 근데 이 재정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역할이? 주로? 기획재정부 사이드.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 그러니까 삼권 분립제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통화정책은 금리 결정만 있느냐, 기준금리 결정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화량을 늘린다, 뭐 RP 매입을 추진한다, 아니면 뭐 지급 준비율을 조정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표격이 금리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혹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이 됩니까? 금리 문제 때문에 경기가 악화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통화정책 메커니즘에서 제가 15분 경제 특강에서 강조했었던 경기 순환 주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무슨 일이 야기돼요? 기업들이 같은 조건 하에선 투자를 늘리고 싶어요. 같은 조건 하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 이 사업도 해봐야지, 저 사업도 해봐야지, 아니면 생산 설비 용량을 늘려봐야지.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내외 불안이 좀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신사업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 하에서 낮은 금리일 때랑 그런 상황일 때 높은 금리일 때랑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금리의 영향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경제 여건은 똑같지만 금리라는 것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 의지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4%의 기준금리에서 투자하고 싶습니까? 기업들이? 아니면 2%의 금리에서 투자하겠습니까? 금리는요, 기대 수익성하고도 유사해요.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사업 해볼까? 우리 자동차 반도체는 안 했는데 자동차 반도체 사업도 해볼까?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반도체 사업을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입이 5%밖에 기대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로 대출받아서 그 사업하려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수익성은 5%인데 금리가 4%, 3%로만 떨어져 주면 그것을 위해서 신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또 늘어나요? 신사업을 막 늘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요. 고용이 창출돼요. 그럼 고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 있으니까 소득 수준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져요? 이제 소비하고 싶어져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소득 여부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돼요. 그리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소비가 좀 진작되네. 그러면 신사업 해볼까? 생산설비 용량 더 늘릴까? 더 많이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경기를 선순환하기 위함이다. 다른 여건도 맞물리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 좀 완화하자. 규제 환경. 기업들이 신사업 하기에는 너무 낡은 규제 때문에 도저히 투자할 수 없어. 아니면 트럼프발 무역 불확실성 이런 것 좀 해소해보자. 예를 들면 그러면 투자가 진작돼요. 근데 이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금리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노력하는 것이고 규제 당국은 규제를 조정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같이 통상을 조절하는 측면에서는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볼까, 신시장 개척할 수 있게 기업들을 유도할까, 이런 식으로 정책들을 가동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나가가지고 우리 수출업체 만나보세요, 바이어들 만나게 해서 미팅 시켜줍니까? 그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카드는 경기 부양책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제발 좀 금리 좀 인하해 주세요. 대출이 없고 저축액이 많은 사람은 제발 좀 금리를 더 인상해 주세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또 나는 무주택자예요. 집값이 더 조정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반대로 나는 다주택자예요. 내 전 재산이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7, 80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 하나가 자기 주택이고 그것에 기대어서 영모기지로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금리를 좀 더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누가 더 힘들어할까? 누가 더 힘들어할까?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세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 그 다음 경기 안정,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 이 세 가지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에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겠죠.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것만 본다면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1, 2월 달 들어서 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 같아. 물가가 더 불안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관측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인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금융안정 면에서도
지금 환율,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 과연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경기 안정 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지만 물가 안정 면에서는 좀 앞으로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이 겨울 한파가 등장해서 북미와 유럽 뭐 이런 등지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재고가 좀 부진해지고 있고 생산 차질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관도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죠. 그걸 예상하면서 투기 세력들이 선물 시장에서 천연가스 선물 시장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금이 막 40%나 증가했어요. 돈이 그쪽으로 유입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 물가 안정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한국은행은 뭘 고려한다? 이자 부담이 중요하다. 집값 상승 하락이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여부를 봤을 때 사실 셋 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셋 다 불안한데 경기 안정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물가 안정과 외환시장 환율 불안을 보면 금리를 도저히 인하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뭐가 더 무거운가? 양팔 저울이 있다면 이게 무거운가 이게 무거운가를 봐야 돼. 뭐가 위중한가? 근데 지금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내수 경기 진작 위중한 거 맞지만 현재로서는 이 강달러 현상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자극될 수 있는 이런 현상 이 현상이 더 위중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달러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판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하지 못했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환율 얘기를 더 해볼게요. 환율. 그럼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수업이 끝나면 메커니즘이 딱 연결될 겁니다. 수많은 그 톱니바퀴가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같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은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입니다. 근데 금리가 돈의 가치예요. 금리가 돈의 가치인데 환율은 상대국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 혹은 상대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 이게 환율이죠. 그러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더 복잡하겠죠. 근데 그 복잡한 요인들을 좀 간추려 볼게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나라 경제의 거시경제 건전성. 이걸 뭐 쉽게 말하면 펀더멘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건전성. 거시경제 건전성을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거시경제가 건전할 것 같아요. 큰 충격 없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돈의 가치는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환전해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물건 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한동훈 학생.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신흥국에 놀러 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10,000원의 쓰임새가 더 많죠. 그죠? 한 끼 식사가 뭐 풍성하게 식사해도 돈 얼마 안 나오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펀더멘털을 보여줘요. 그 나라의 경제력, 그 나라 경제의 신인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결국 거시경제 건전성이 원달러 환율로 가정하면 한국과 미국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거시경제 건전성은 향후 좀 부정적이야. 근데 미국 경제는 향후 괜찮아 라고 하면 할수록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가 미국 나홀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계속 불리하게 적용해요. 현대제철이 이번에 공장을 미국에 입지시키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 여기 공장 더 줘. 왜? 그리고 한국 생산 의존도 줄여. 중국에서 생산도 하지 마. 미국에서 생산 능력을 늘려. 공장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해당 기업의 전체 총 글로벌 생산량에서 국별 의존도를 좀 보면 미국 내 더 생산하겠다. 이게 GD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카드를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관세에 올릴 테니까 수출할 생각하지 마. 미국에서 생산해. 법인세 절감해 줄 테니까 미국에서 제조기지 만들어. 금리 제로금리 환경 만들어 줄 테니까 제로금리로 돈 빌려서 설비 투자해도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우리나라 오면 이산화탄소 저감하는데 비용 안 써도 돼. 왜 유럽에서 생산하려고 그래? 한국에서 왜 생산하려고 그래? 일본에서 생산하지 마. 그 선진국들에서 뭐 제조하려면 뭐 이산화탄소 규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막 이런 거 도입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 설치하고, 그죠? CCUS 이런 거 설치하고 하는데 돈 많이 들지. 미국은 이산화탄소 막 뿜어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공장 이전할 기업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는 거야. 이겁니다. 결국 그런 모든 움직임이 트럼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미국 경제는 더 강하게 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약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의 이동을 만들어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투자하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갖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 미국 기업을 투자하자. 미국에 공장 짓자.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이 돼요. 기술 인재들도 거기로 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소비하고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이동하니까 또 강달러를 만드는 거예요. 거시경제 건전성입니다. 여기에 적어도 대외국이 봤을 때 야, 한국이라는 나라 이거 전쟁 상태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12월 1월 동안 전쟁 상황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여러분 원래 우리가 다른 나라를 안 갔을 때 더 심각하게 판단하잖아요. 일본이라는 거대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1억 2천만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은 일본에서 잘 삽니다. 한국인들은 여행 가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은 어떤 특정 지역이고 1억 2천만 인구가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일본에 여행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한국 여행 적격 국가가 아니야. 한국에 투자하지 마. 한국 돈 갖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거시경제 건전성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이게 강달러를 만드는 배경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금리차입니다. 금리차. 금리차.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어쩌죠 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많이 못 올려서 3.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리 격차가 벌어졌을 때 강달러가 약이 됐을까요? 금리 격차가 앞으로 벌어질 거야. 아직은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앞으로 금리 차가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강달러가 약이 됐을까요? 생각했을 때입니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이 금리 차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준금리 차이가 아닙니다. 시중금리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시중금리가 어떻게 결정된다?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준금리 결정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반영한 게 시중금리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은 배경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 같아 라고 시장이 예상했어요. 실제 기준금리 인하 중단했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할 겁니다. 근데 시장은 뭐라고 예상해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끝났어. 그렇게 예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가 치솟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라는 그 생각이 반영된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고용지표 발표될 때 와, 고용이 너무 좋아. 제가 즉시 분석해드렸죠. 실업률이 떨어져. 일자리가 막 늘어. 고용이 너무 탄탄해. 그러면 미국은 굳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되고,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늘고 소비가 진작되니까 물가도 더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와 동시에 국채금리가 치솟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니까 금리는 곧 그 나라 돈의 가치고, 국채금리가 치솟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 거예요. 한국 원화의 인덱스가 있다고 한다면 원화 인덱스는 그 자리거나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는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 차는 미국 10년물 금리와 한국 10년물 금리의 차이인 거지, 12월 동안 기준금리 차이는 변화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동결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이는 계속 똑같이 유지됐단 말이에요. 5.5에서 금리 인하해서 4.5를 운영하고 우리는 3.0을 운영했는데 1월 초도 1.5% 차이고 1월 말까지도 1.5%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그렇게 결정될 것 같아.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혹은 그 밖에 경기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은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네. 경기 부양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시장의 생각, 시장의 그런 기대, 그 기대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라. 시장의 마음도 이해하라. 그 둘을 구분해서 이해하라. 그러면 경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뭐 때문에 움직여? 시장의 기대가 생기거나 시장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차는 시중금리 차인 거예요. 주로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 배경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네. 미국 펀더멘털이 좋네. 이게 국채금리를 끌어올려요, 역시. 그리고 고용시장이 견조하니 굳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 없겠네. 경기 침체 없나 보다. 금리에 대한 전망도 인하 안 할 것 같은 전망. 그게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고용이 탄탄하니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지겠구나. 소득이 또 늘겠구나. 임금은 상승하고 소득도 느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 진작이 있겠구나.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또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가 치솟고, 금리가 치솟으니까 금리가 오를 때 은행에 저축하는 게 매력이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매력이 있어요? 은행이 매력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탈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죠? 또 국채금리가 치솟으니까 역시 그게 반영된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 거고 그게 강달러를 또 만드는 거죠. 강달러 환경이 야기된다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는 돈이 더 빠져나가죠. 주가가 덩달아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를 결정한 것은 고용지표였다. 제가 이런 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즉시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그냥 지표 발표만으로도 바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또 우리 독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즉시 분석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 주변에 다른 경제 전문가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즉시 분석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메커니즘이 있으면 지표 발표 하나만으로 나머지 파장에 대한 현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 고용과 물가와 금리와 환율과 주가와 이런 것들 연결되는 거예요. 금리차. 고용지표가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 물가지표가 중요한데 물가지표를 봤을 때도 1월에 CPI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CPI 데이터를 딱 봤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줄 알았는데 2차 인플레 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CPI 데이터 나오는 그 순간만큼은 물가가 기대에 부합했어요. 그 물가가 떨어지는구나.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구나. 물가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는데 예상외로 물가는 물가대로 잡히는구나. 여기까지 보면 야 고용은 괜찮고 물가는 떨어지고 파월 진짜 통화정책 잘했구나 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중단할 필요 없겠네. 금리 인하 또 기대되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기대감. 그 기준금리 인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중금리가 또 폭락하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폭락하니까 은행에 저축하는 게 유리해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이제는 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금리차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월 16일 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예측은 반반이었어요. 그것도 시장의 기대인 거예요. 자, 시장의 기대는 50% 확률로 동결, 50% 확률로 인하. 근데 금리를 동결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겠죠. 금리 인하 안 하는가 보다. 금리 인하 안 하는가 보다 하니까 아무래도 10년물 우리 한국의 금리는 올라가겠죠. 역시 미국의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도 중요하지만 한국 시중금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시 CPI 발표된 날 시중금리가 떨어졌지만 10년물 시중금리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또 올라갔어요. 결국 이 금리차가 좁혀지니까 결과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라는 그 감정이 좀 줄겠죠. 그게 주가의 상승입니다. 이해가셨죠? 한국 시장 주가 상승도 그래서 야기되는 겁니다. 금리차가 결정을 해줘요. 이 메커니즘이 그런 겁니다. 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환율 하나만 공부해도 거시경제를 다 공부하게 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금리 결정만 보고도 거시경제를 다 공부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 환율을 결정하는 것 하나를 가정한다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환율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환율을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조를 참조만 하실 뿐이고 저도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달라 하지 마시라. 환율 자체를 물어보지 마시라.
환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환율이라는 관점에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일 전쟁 날지 아세요? 내일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아세요? 내일 팬데믹이 다시 올지 아세요? 내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적 향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세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세요? 몰라요. 그 모르는 일들은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환율을 전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거시경제 건전성을 전망하고 금리 차를 전망하니까 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환율이 이럴 것이다라고 스탠스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불확실성을 아냐고요. 불확실성은 불확실하니까 불확실성인데요. 외환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일.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근데 이 불확실성이 어쨌든 한국 경제에는 드리워졌잖아요. 정치적 불확실성,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봤을 때, 등장 전과 후로 봤을 때 불확실성의 레벨은 올라갔죠. 맞아요? 불확실성의 레벨은 올라갔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다른 것들도 모르죠. 전쟁이 날지, 대만 해협에서 뭐 미중이 충돌할지, 그거 모르죠.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합니까? 그 모르는 일들이 당면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그 일시적으로, 자,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팬데믹 선언, 이해가시죠? 금융위기,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런 거대한 불확실성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러면 일순간 1, 2번을 완전히 무시하고 슈퍼 강달러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스파이크를 찍습니다. 스파이크를 찍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런 나머지 상황을 다 배제시켜요. 다 배제시키고 일단 야, 엄청난 위험이 등장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돈을 뭘로 갖고 있고 싶어요? 안전자산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달러와 금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 금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등장하면 이런 요소를 배제한 채 그냥 달러 가치가 치솟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1,100원대를 찍었던 것도 그 이유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돌파했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즉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역시 불확실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도 역시 불확실성의 요인으로서 달러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에도 슈퍼 강달러가 야기됐었죠. 22년 말. 일시적인 일시적인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시점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걸 말고요. 이걸 배제하고, 일시적인 현상을 배제하고,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조적인 움직임이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불확실성이 등장하면 원달러 환율은 치솟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외환시장을 전망할 때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제를 뭐예요? 향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의 거시경제 건전성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금리차에 대한 전망에 기초한다면 강달러 기조에서
깨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죠. 그래서 강달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걸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표현하죠. 다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주식시장의 주된 특징, 외환시장의 주된 특징 이게 선행성이에요. 코인 시장도 선행성이 더 강하죠. 위험자산일수록 선행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건전성에 대한 이런 흐름,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차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흐름,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이 불확실성이라는 큰 물음표, 이게 외환시장에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반영된 거죠. 반영됐기 때문에 어제는 반영된 환율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선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됐다면 이 강달러 기조는 제가 이미부터 말씀드렸지만 하향 안정화될 여지는 많다. 그래서 1400 후반대의 환율에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죠. 언제든지 있어요. 1500원 뚫을까? 뚫을 수 있어요. 상방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몰라요. 정치적 불확실성, 또 통상 불확실성,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을 몰라요. 전쟁 불확실성, 팬데믹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을 몰라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지금 1400 후반대에서 조금이라도 강한 불확실성이 등장하면 1500원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을 통제한 채,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통제의 개념. 얘를 통제한 채, 얘는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이건 누구도 모르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강달러의 뉴노멀은 있겠지만 다소 약세화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달러는 장기화 되겠지만 1400원대의 강달러, 1400 예를 들어서 정점 기준으로 80원이라고 할게요. 1470 몇 원 찍었죠. 1400원대의 강달러를 야기했고, 그리고 하향 안정화 되겠지만 여전히 1400원대일 것이다. 그래서 기준은 뭐예요? 1100원, 1200원이죠. 그러니까 13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1400원대에서 맴도는 이것도 강달러고 이것도 강달러죠. 그러나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가 진전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이유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됐는데 선반영된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인 또 다른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 그죠? 추가적인 요소들이 더 등장하겠죠.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 한국 펀더멘털이 좀 더 부진한 소매 판매액이 또 감소하고 수출액이 또 감소하고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한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요소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오래 지속되는 거죠. 지속되지만 그 강한 쇼크, 그 쇼크는 이때 반영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강달러의 뉴노멀을 전망하지만 다소 약세화를 저는 가정하고 싶다. 근데 꼭 이것을 여러분 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저의 전망인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그 전망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를 보십사 말씀드리는 이유도,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을 제가 즐기는 이유도 한 가지 면만 보시지 마셔라. 한 가지 주장만 보시지 마셔라. 설사 그 두 사람이 출연했을 때 저와 똑같은 생각을, 전망은 같아요. 그죠? 전망이 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상현 부부장님하고 토론했단 말이에요. 전망은 유사했어요. 근데 그 전망하는 근거가 좀 달라요. 그러면 상호 보완적으로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명이 똑같이 전망했으니 그럼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둘이 전망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최용식 소장님이 출연하셨을 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최용식 소장님은 전혀 다른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할 것입니다. 점차 성장 둔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이걸 골디락스라고 제가 책에다 표현했고요. 그렇게 전망했고 최용식 소장님은 다른 전망을 했지만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들을 들으셔라.
최용식 소장님이 그렇게 전망하시는 근거들을 들으셔라. 그럼 그 근거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시라고요. 미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사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앞면을 보시잖아요. 얼굴 정면을 보시잖아요. 정면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뒷면이 진짜 멋있어요. 영화배우 뺨쳐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뒷면을 보면 정말 그죠? 이것에 동의하면 안 되죠. 우리 한동훈 학생. 네, 이해 가셨죠? 360도를 다 보셔라는 거예요. 제일 잘못된 판단이 코끼리 발톱 보고 코끼리 발톱이 몇 개예요? 코끼리 발톱 몇 개일까요? 근데 코끼리 발톱 하나 12개의 발톱이든 20개의 발톱이든 코끼리 발톱이 하나가 상했어요. 싸우다가 다쳤어요. 그 발톱만 보면 이 코끼리가 죽을 것 같죠? 그 발톱만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많은 발톱 중에 하나의 발톱이 사자랑 싸우다가 손상됐어요. 근데 그 발톱만 보고 있는 사람은 뭐 해요? 코끼리가 죽을 것 같죠? 근데 그 발톱 빼고 나머지는 너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처 그 코끼리 발톱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20년 산 사람이 정말 잘한다 중국 경제를.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거시경제는 지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살면 혹여나 코끼리 발톱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경제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 어떤 지역에서 살았을 경우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화되어 있을 수 있지만 베이징에서 사느냐 지방 어떤 먼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다른데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표로 얘기를 해야죠. 저는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한국인이시죠. 한국에 오래 사셨죠. 한국에 몇 년 사셨어요? 45년 사셨어요? 20년 사셨어요? 화내시려고 그러시네. 그러면 한국에서 20년 살았으면 그러면 한국 경제 전문가예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왜 제 수업을 왜 들으세요? 한국 전문가예요?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 경제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차원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 지역 전문가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다차원적으로 보시고 혹여나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전망이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또 역시 그 내막을 보시고 근거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고 특히 오늘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역시 그런 거시경제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갖고 온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왜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는 뭐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아니다 경제 위기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둘 다 양쪽 다 모든 걸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다 못 본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360도 중에 330도만 보고 어떤 분은 또 310도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미처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예를 들면 거시경제 전문가가 보통 기술경제적인 흐름을 팔로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달라요. 전공 분야가. 그래서 매크로 이코노믹스 하는 분들은 소위 이제 거시경제 변수 간의 조합을 중심으로 보시고, 이렇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주로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에 입각해서 물가와 고용과 혹은 뭐 경기 지표들과 환율과 이런 조합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좀 진단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경제 하는 분들은 산업적인 특성을 좀 보면서 금융산업을 보니까 지금 불안해. 부동산 중에 산업용 부동산을 보면 유독 불안해. 그런 것들이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 같아. 라고 이제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접근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 같은 거, 자본시장을 분석하는,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주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얼만큼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결국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얼만큼 미래에 유망함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보여줘요. 그런 것들은 미국의 자금을 더 유입시킬 수 있고 미국 경제를 더 건전하게 펀더멘탈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면, 뭐 그 외에도 자본시장을 본다면 실물 경제만 보면, 또 거시경제적으로만 보면 좀 이렇게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 나라는 분명 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 경제를 보면 그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의 재정정책의 역량, 또 그걸 상쇄시킬 만큼의 자본시장에서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은 또 추가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자기 자본금을 탄탄하게 만들고, 또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미래 청산진을 또 제시하게 만들고, 그러면 미국으로의 돈의 유입이 더 야기될 수 있고, 그게 또 미국 거시경제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경제라는 영역에서 여러 부문들이 있죠. 근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미처 못 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먼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미처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조합,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 위기 오는가? 일단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4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물가였습니다.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 CPI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 기준으로 6, 7월에 9.1%라는 41년 만에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해요. 정말 이 41년 전이 뭐였느냐, 그로부터. 그때가 오일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 엄청난 고물가를 경험했고, 그 이후 41년 만에 또 2차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거야,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역사적 2차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걸 경험했으니 역시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칠판 강의 맨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를 인하하면 그게 기업들의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게 소득을 늘리고, 그게 결국 소비를 진작해서 그게 또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아 좀 투자를 줄여도 돼. 줄일 것을 가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용시장에 냉각이 있겠네. 고용시장에 냉각이 있으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그 배경 중에 조합을 뜯어보니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용노동 시장에 일을 우리 학생이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나라는 일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동료들은 10명인데 일자리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5개 일자리가 다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5개 일자리는 임금이 높은 것도 있지만 임금이 낮은 것도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니 굳이 고임금으로서 처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중에 낮은 임금의 일자리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용시장이 좋아져요.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요. 근데 일자리가 100개예요. 근데 일을 원하는 청년들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10명은 어떤 일자리를 채워갈까요? 높은 임금부터 채워가겠죠. 그리고 이런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조달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제시할,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소득 수준이 절하되는 것이고 그게 소비 감소로 연결되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이걸 더한 게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종류의 경기에 하강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전망서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미국 경제를 평가할 때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혹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가계의 소비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화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22년에 나타난 이 고물가는 간혹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과연 수요를 둔화시킨다고 물가가 떨어집니까? 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도 떨어지는 거고 수요를 줄여도 떨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건의 가격이라는 변수는 조정되는 겁니다. 어쨌든 22년부터 노력해왔던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를 두고 그땐 다른 걸 안 봐요. 너무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니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25년 경제는 용인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기 침체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강 국면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하강 국면이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골디락스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 그 경기 침체적인 현상은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22년, 3년, 4년 경제 위기 있고 팬데믹 경제 위기 있고 또 뚜렷하게 반등해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25년 성장률은 이거보다는 둔화하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강 국면, 둔화 혹은 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경기가 둔화하고 하강하는 국면이
좀 빠른 속도로 급냉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급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우 완만하게 냉각될 수도 있지만 이 확장 국면이 지속될 수는 없다. 그게 용인된, 계획된 그걸 설계한 거예요. 경기 침체 와야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물가가 잡히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제가 필립스 커브 CPI 데이터 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립스 커브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죠. 정말 오래된 이론이지만 이 이론 자체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실업률이 있어요. 여기는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근데 필립스 커브는 물가와 고용이 어떤 관계하에 있다? 네,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게 필립스 커브예요. 근데 실업률이 높은 고용 불안 상황에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고용 안정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이 관계하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는 물가가 아무래도 이 정도의 물가에서 이 정도의 물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는 구간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라는 관계를 규명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개념화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중요한 시대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이 올라갈 것을 용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한 통화정책인 거예요.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다. 일이 있긴 있어야 된다. 종전에 비하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24년 중반 이후 25년, 6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2%에 가깝게 도달했으니 이제 물가와 고용을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물가와 고용을 같이 고려하다가 고용노동시장이 심각하게 냉각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는 고려하지도 안 해도 되죠. 왜? 그럼 자연히 잡히니까요. 그때는 고용노동시장이 너무 강하게 냉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해서 금리를 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5.5까지 인상했다 4.5로 내렸죠. 그럼 4.5라는 금리를 운용하다가 이걸 같이 고려하는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것만 고려하면 과감하죠. 이것만 고려하면 또 과감하게 인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같이 고려하니까 신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24년 중반부터 25년 초까지는 과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가 25년 초중반부터는 이제 점점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요. 혹여나 너무나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실업률을 더 높이면 안 돼. 혹여나 너무 낮은 금리 아닌가? 4.5%가 그 너무 낮으면 물가가 다시 반등할 텐데 이걸 신중하게 거의 0점 조정하듯이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하는 거고 혹여나 그러다가 금리가 너무 낮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낮췄어요. 그럼 물가가 다시 반등할 테고요. 혹여나 너무나 4.5%라는 높은 금리를 과도하게 오랫동안 유지해요. 그러면 실업률이 또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 위기라고 가정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나리오 중에 A, B, C 중에 C와 같은 것을 가정한다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겠죠. 그러니까 토론하다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김영익 교수님과 홍춘욱 박사님을 초대해서 24년을 전망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틀리고 맞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드랜딩 올 것 같다. 이게 하드랜딩이에요. 하드랜딩 올 것 같다라는 전제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와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노랜딩 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필요 없어, 금리 인하 안 해 라고 볼 가능성이 있겠죠. 금리 인하 서둘러 인하할 필요 없다. 근데 소프트 랜딩 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적정한 시점에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고용지표가, 물가지표가 이거보다는 이것에 베팅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금리도 적극적인 인하를 기대했었다가 이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4.5%라는 금리를 유지하다가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 같아 하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너무도 탄탄하게 전개되니까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혹여나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또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또 재정정책 사이드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갈 뻔한 걸 다시 이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으로 보는 것이고, 이 소프트랜딩은 거의 노랜딩은 아니고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있다면 잠재 성장률을 거의 상하회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소프트랜딩. 그러니까 23년, 4년은 잠재 성장률 2%를 웃도는 성장률이었으니까. 근데 25년은 잠재 성장률을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의 흐름이니까 이것을 소프트랜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소프트랜딩을 골디락스라고도 보는 겁니다. 골디락스도 같은 개념입니다. 뭐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의 물가 상승세, 적절한 수준의 경기의 순환, 그런 것들이 야기되는 국면, 그런 국면을 소프트랜딩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 전망도 소프트랜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일드한, 매우 라이트한 경기 침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용인한, 가정한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 그 정도의 소프트랜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쏙 빠지는 거죠. 쏙 빠지는 국면에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또 드린다면,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소위 자본시장에서의 움직임, 특히 채권과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중단하겠네 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금리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거의 22년 당시의 국채금리 수준으로 급등해 있는 상태예요. 이 국채금리가 가장 올해 들어 급등했던 시점은 1월 초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의 기대를 깨고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하다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중단하겠네 라는 판단인 거예요. 근데 기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고려하면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드리면 미국의 실제 금리 인하는 25년 연내에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세가 정말 2차 인플레를 불러올까라는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 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한 가지 관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관세의 도입 목적은 뭐예요?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론자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설비 투자 돈 저렴하게 제로금리로 빌려줘서 설비 투자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근데 2차 인플레가 온다. 관세를 끌어올려서 2차 인플레가 만약에 온다. 그럼 이런 계획들이 다 무산됩니다. 그런 종류의 관세 인상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인상은.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데 기여하는 관세는 도입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미국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하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관세 인상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과거 관세 인상 기간에도 보면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이렇게 관세 올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다 관세 예외 대상으로 적용해 줍니다. 테크니컬하게도 관세를 도입했을 때 관세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물가 부담으로 야기되는 그런 경로는 또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지만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관세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압박용이에요. 협상용이라고요. 그래서 관세를 끌어올린다라고 으름장을 던지고 그 으름장에 먼저 반응하는 기업들이 그래요. 우리 수출할 생각 안 해요. 미국에 공장 짓게요. 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현대제철처럼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굳이 관세 안 올려도 돼 라고 할 것이며 제가 근거를 찾자면 넘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트럼프 1기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실제 관세를 미중 간의 관세를 가지고 막 복잡하게 싸웠던 그 기간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 전쟁한 것이 아니라 임기 시작 후 1년 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25년의 관세를 도입하는 그런 일을 단행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근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실증적으로 이미 그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트럼프 1기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은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물가 상승률도 3, 4%에서 2, 3% 레벨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2%는커녕 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17, 18, 19년 그 한 3년 동안에는 관세 전쟁할 때 저도 어떤 TV 100분 토론 같은데 연락이 오면 그 논의할 주제가 뭔가요? 물어보면 한국 디플레이션 오는가? 이거였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진입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주제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실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역사적으로 최초입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말이죠. 그러니까 실증적으로도 관세 전쟁을 일으킬 때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세를 도입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관세를 도입하면 교역량이 감소해요. 그럼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자재 수요가 줄어요. 그리고 생산활동이 줄어요. 경기 침체 압력인 거예요. 글로벌리는 경기 침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도입해서 일부 품목이 가격이 올라갈지라도 글로벌리 물가 하방 압력이 또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가 관세를 당장 단행할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단행한다 하더라도 예외 조치를 많이 단행할 수도 있고 실제 관세를 올렸을 때마다
물가 하방 압력이 더 많이 존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지금 24년, 25년 1월에는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아. 금리 인하 중단론이 우세했지만 1월 끝자락, 2월, 3월로 갈수록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중단이 아니라 한 차례 할 것 같아. 두 차례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하기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아예 사라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겠죠. 결국 이 주식시장의 향방은 오히려 25년 1월에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생각보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지 않아. 트럼프가 아무리 정책을 단행해도 미국 경제만 강하게 만들긴 또 어려울 것 같아. 미국 경제도 부메랑을 받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 트럼프가 약속했던 대로 정책을 다 단행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한계상.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또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국채금리가 이미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향방을 가늠하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시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 당연히 지금은 기초니까 채권금리가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채권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기본적인 전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이 정점을 갱신해서 올라가긴 어렵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중단설이 있다 하더라도 4.5%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중립금리가 5.5에서 인하해서 4.5%까지 내려왔어요. 기준금리가. 그죠? 그러나 미국이 생각하는 이 중립금리가 지금 약 3%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중립금리는 2.5%가 적당해. 2.5%의 금리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적의 금리야 라고 연준 위원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 보니까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2% 언더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적정한 금리는 2.5가 아니라 2.75야, 뭐 2.85야, 3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여정에서는 이 여정에서는 4.5% 금리에서 인하할 폭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 4.5% 금리에서 인하할 폭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채금리를 자극한 겁니다. 상승 압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여정도 국채금리를 상승 압력을 준 거고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 라는 시장의 생각도 국채금리를 상승 압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제로 전개된다면 이 중립금리가 더 올라갈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중립금리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무리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대략 1.8에서 2.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금리인 거예요, 중립금리도. 제약적인 금리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전개될 거라는 전제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전제가 틀리면 다 틀린 거겠죠. 그러나 소프트 랜딩, 소위 2%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흐름으로 미국 경제도 다가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망 하에서는 중립금리도 오히려 3%를 유지하거나 내려갈 수지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의 여지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지 못한 흐름이 다소 있겠네. 그게 골디락스거든요. 그게 라이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고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네. 또 중립금리도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 추가 금리 인하, 중단이 아니라 한두 차례 금리 인하, 그리고 중립금리를 상승시켰다면 이제 다시 하락시키는 여정,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25년 1월이 정점이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맨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약 1시간 반 동안의 강의 중에 맨 앞에 있었던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를 또 지지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식시장의 자금의 유입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중금리라는 관점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년 1월에 나름 정점을 찍고 5%까지는 안 갔죠. 5%를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까지 올랐다가 향후 이 시중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금리와 국채 가격은 항상 뭐한다? 반비례한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왜 그런지는 또 추후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국채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가격은 낮다는 얘기예요. 그냥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국채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확정이자를 받는다. 그죠? 확정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채권 이자라는 수익을 얻는다. 그거죠. 근데 이 채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걸 더한 게 증권시장이에요. 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커요? 채권시장이 커요? 채권시장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채권시장에서 미국이 아니면 어느 채권에 투자할 거예요? 중국이요? 유럽이요? 유럽은 서둘러 금리 인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채권 투자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시중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가정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면 확정이자는 이 기간 동안 보유할 경우 그거는 갖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약간 배당소득처럼. 그리고 가격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25년, 26년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고 관세 가지고 자꾸 금리 인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금리 인하론자인데요. 그럼 그거부터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은 제로 금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물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월은 결정된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고자 하겠죠. 근데 그런 여정에서 관세가 방해된다면 관세를 당장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 차액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긍정적인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은 24년 중반부터 26년까지는 피벗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하시고 뭐 여러분이 내리셔야 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국장이라는 대질문이 있는데 국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조와는 달리 어쨌든 이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는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투자라는 관점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뭐 PE사를 통해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 투자자들이 이 정치적 리스크가 등장하자마자 모두 투자를 철회했던 것처럼 어쨌든 정치적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대대적으로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변화는 저도 가늠할 수가 없지만 정치적인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좀 물음표가 좀 쪼그라드네, 아니 물음표가 지워지네, 아니 물음표가 다시 커지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음표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찬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것, 그게 불확실성이고, 그 모르겠어 하는 물음표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지워지는 구간이 있고 더 커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거나 지워지는 구간에, 그런 구간에 자금의 유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역시 경기가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이 자본시장을 움직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언제쯤 조금 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의 유입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시 정치적 리스크, 그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오피셜 클럽을 마련했고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매일 소통하고 매주 또 중강연으로 찾아뵙고 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과 특강을 통해서 한 달 경제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 한 달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온오프 병행 특강을 진행하려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조금 더 경제 지표들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이제 즐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이 칠판 강의 내용이 그런 것을 좀 즐기시는데 충분히 기반되는 어떤 지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칠판 강의 생기초, 경제 생기초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